늦가을 황혼이 병실 창문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하늘은 붉은 노을로 가득했고 그 빛이 병실 안까지 스며들어 모든 것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과는 달리 병실 안의 공기는 무겁고 숙연했어요. 85세 이봉구 할아버지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침대에 누워 계셨답니다. 한때 건장하셨던 몸은 이제 앙상하게 말랐고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호흡기에서 나오는 규칙적인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미 가족들에게 말씀하셨죠. 이제 며칠 남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4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해온 그분도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우셨어요. 특히 이봉구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더욱 그랬답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기다리며 사신 분이었거든요. 봉구 할아버지 곁에는 할머니가 지키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붙들고 있었어요. 정작 할아버지의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고 계셨답니다. 마치 70년 전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표정이었어요. 동생아, 봉수야. 할아버지의 입술에서 희미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그 안에는 평생을 품고 살아온 간절함이 담겨 있었답니다. 봉구영은 허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지었답니다. 아직 찾지 못한 동생 이야기 신혼 초부터 들어왔던 이야기랍니다. 한국 전쟁 때 헤어진 동생을 70년 동안 찾으셨지만 결국 만나지 못하셨죠. 봉구 할아버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이었답니다. 신문에 광고도 내고 방송국에도 편지를 보내고 인터넷이 생긴 후로는 온갖 사이트를 뒤져가며 찾아봤지만 소용없었거든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전쟁의 상처는 많은 것을 지워버렸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한 노인이 들어왔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등이 굽은 할아버지였어요. 낡은 회색 코트를 입으시고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계셨답니다. 처음 보는 분이었거든요. 혹시 봉구 형님이 이 방에 있나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70년 동안 연습해온 말을 마침내 꺼내는 것 같았답니다. 침대 위에 봉구 할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셨어요. 산소 호흡기 너머로 놀란 표정이 역력했답니다. 그 목소리는 봉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어요. 70년이라는 세월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지만 목소리만은 어린 시절 그대로였거든요. 두 노인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문 앞에 선 할아버지는 봉수였어요.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많이 늙으셨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얼굴을 많이 바꿔놓았지만 형제의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봉수야, 정말 너냐? 봉구 할아버지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있는 힘을 다했어요. 할머니도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형아야, 봉수 할아버지가 침대로 다가가 봉구 형님을 꼭 안아주었답니다. 몸은 약해졌지만 형을 향한 마음만큼은 여전히 강했답니다. 70년 만의 재회 앞에서 다른 모든 것은 사라져버렸거든요. 봉수 할아버지가 형님의 손을 잡았어요. 형아, 내가 너무 늦었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형아, 진짜 형이야? 이게 꿈이 아니야? 두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기쁨과 슬픔, 그리고 70년간 쌓인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답니다. 옆에 있던 민호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버지가 평생 찾던 그 형이 정말로 아버지 눈앞에 나타난 거였거든요. 병실안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7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그 순간에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았답니다. 두 형제는 서로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주름이 깊게 패이고 머리가 하얗게 새었지만 그 속에서 어린 시절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민호에게 물었어요. 봉수 할아버지가 가방에서 신문 스크랩을 꺼내셨답니다. 이산 가족 찾기 인터넷 사이트에서 봤어요. 전쟁 때 동생과 헤어졌다고. 설마 했는데 정말 우리 큰아버지이셨어요. 민호는 큰아버지께 이야기해 드렸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큰아버지를 애타게 찾고 있었다는 것을. 연락이 없어서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봉구 할아버지는 동생에게 말해서요. 나도 너를 얼마나 찾고 있었는데. 70년 동안 계속 봉구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병원에서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해서 급히 왔어. 마지막으로 형님을 꼭 만나고 싶었거든. 그 말을 들은 순간 봉구 할아버지 표정이 급변했어요. 동생도 자신처럼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였거든요. 형 많이 아파? 응. 하지만 너를 이렇게 만났으니 이제 괜찮아. 병실 안에 따뜻한 온기가 흘렀어요. 70년간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 같았답니다. 민호는 이 기적 같은 순간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버지가 평생 꿈꿔온 일이 마침내 이뤄진 거였으니까요. 시간을 70년 전으로 돌려볼까요? 1951년 경상북도 작은 마을의 한 초가집에서는 두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그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가난한 축에 속했지만 형제의 웃음소리만큼은 어느 집보다 밝았답니다. 형 봉구는 15살, 동생 봉수는 12살이었어요. 봉구는 또래에 비해 키가 크고 어른스러웠답니다. 일찍 철이 든 탓에 동생을 돌보는 일이 자연스러웠거든요. 봉수는 형에 비해 작고 말랐지만 총명하고 재빠른 아이였어요. 그 시절 우리나라는 참 가난했지만 두 형제에게는 세상이 온통 놀이터였어요. 마을 뒤편에는 맑은 개울이 흘렸고 그 주변에는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봄에는 진달래꽃을 따서 화전을 만들어 먹고 여름에는 개울에서 멱을 감으며 놀았어요. 봉수야, 밥 먹자. 형이 된장찌개 끓였다. 봉구 형은 동생을 무척 아꼈거든요. 어머니가 봉수를 낳고 얼마 후에 돌아가셔서 형이 어머니 역할까지 해야 했어요. 아버지는 품팔이를 다니셔서 집에 없는 날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형이 동생을 돌보게 된 거였답니다. 형아, 나 이거 못 먹어. 너무 짜. 봉수가 투정을 부리면 봉구는 절대 화내지 않았어요. 대신 웃으며 다시 끓여줬거든요. 그럼 물 더 넣고 다시 끓여줄게. 우리 봉수 입맛에 맞게. 봉구는 항상 동생을 먼저 챙겼어요. 밥도 동생 목부터 퍼주고 새 옷이 생기면 동생부터 입혔답니다. 겨울에 이불이 하나밖에 없으면 자신은 지프로 만든 거적대기를 덮고 동생에게는
따뜻한 이불을 덮어줬어요. 두 형제의 가장 큰 즐거움은 강가에서 노는 것이었어요. 마을을 관통해서 흐르는 그 개울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아이들에게는 바다만큼 넓고 신나는 놀이터였거든요. 여름이면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봉구는 손재주가 좋아서 대나무로 통발을 만들 줄 알았거든요. 개울과 돌 사이에 통발을 놓고 기다리면 작은 물고기들이 들어왔어요. 형아, 물고기 잡았다. 봉수가 신나게 소리치면 봉구도 함께 기뻐했어요. 잡은 물고기는 집에 가져가서 매운탕을 끓여 먹었는데 그 맛이 어떤 산해진미보다 맛있었답니다. 겨울이면 얼음 위에서 썰매를 탔어요. 봉구가 직접 만든 나무 썰매였는데 거칠었지만 튼튼했거든요. 형이 앞에서 끌어주면 봉수가 뒤에 타고 개울 위를 신나게 달렸어요. 형아, 더 빨리, 더 빨리. 알았어. 우리 봉수 꽉 잡아. 그런 날이면 두 형제의 웃음소리가 온 마을에 퍼졌어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모여들어서 함께 놀았지만 봉구와 봉수만큼 사이좋은 형제는 없었답니다. 저녁이 되면 마당에 멍석을 깔고 누워서 별을 봤어요. 그 시절에는 전기가 없어서 밤하늘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이 빛나고 있었어요. 형아, 저 별 중에서 어떤 게 우리 어머니일까? 글쎄, 아마 가장 밝은 별이 어머니실 거야. 그럼 우리도 나중에 저기 갈 수 있어? 물론이지. 하지만 아직은 안 돼. 우리 할 일이 많거든. 봉구는 동생을 품에 안고 미래에 대한 꿈을 들려줬어요. 형아, 나중에 우리 서울 가자. 서울 가서 큰 집에서 살자. 그래, 봉수야. 형이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 가서 너랑 잘 살아보자. 봉구는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마을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였거든요. 선생님도 봉구는 서울에 가서 공부해야 할 아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답니다. 그래도 봉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촛불을 켜놓고 책을 읽었거든요. 동생에게도 글을 가르쳐 줬어요. 봉수야, 이 글자가 뭔지 아니? 모르겠어, 형아. 이건 사랑이야.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지. 봉수도 형만큼은 아니지만 공부를 곧잘 했어요. 형이 가르쳐 주는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했거든요. 두 형제는 정말 행복했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꿈도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오시는 날이면 셋이 함께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아버지, 오늘 일은 어떠셨어요? 힘들었지만 너희들 생각하면 견딜만해. 아버지도 두 아들을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특히 형인 봉구가 공부를 잘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니셨거든요. 우리 봉구가 말이야, 선생님이 서울 가서 공부하라고 하시더라고. 하지만 아무도 전쟁이라는 거대한 불행이 이 평화로운 일상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가까이 와 있는 줄 몰랐어요.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멀고 먼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거든요. 아니, 알고 있었다 해도 두 형제를 갈라놓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형아, 우리 평생 같이 살자. 당연하지. 형이 어디 가겠니? 우리 봉수 혼자 두고.
그 약속이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했는지 두 형제는 그때는 몰랐답니다. 하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1951년 1월 하늘에서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두 형제가 눈사람을 만들며 즐거워했을 테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마을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거든요. 중국군이 서울을 다시 점령했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졌어요. 라디오에서는 연일 피난 방송이 흘러나왔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답니다. 마을 이장님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피난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빨리 짐을 싸세요. 인민군이 언제 내려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김씨 집안은 갈 곳이 없었어요. 친척들도 모두 북쪽에 살고 있었고 남쪽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고민에 빠지셨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 그리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인민군이 젊은 남자들을 강제로 끌고 간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15살 이상의 소년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했답니다. 인민군이 남으로 내려온다. 젊은 남자들은 모두 피해야 한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급히 집으로 돌아와 두 아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봉구야, 너는 나이가 많으니까 위험하다. 일단 남쪽으로 피해야겠다. 봉구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저는 안 가요. 봉수랑 아버지 두고 어떻게 가요? 안 돼. 너까지 끌려가면 우리 집안은 끝이야. 넌 장남이니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봉구에게 큰 소리를 치셨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답니다. 그때 마을 이장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이장님의 얼굴도 어두웠어요. 봉구 아버님, 15살 이상 남자아이들은 모두 끌려간답니다. 어서 피하세요. 내일 새벽에 마을 젊은이들이 함께 떠날 예정입니다. 이장님의 말에 아버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봉구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답니다. 그날 밤 두 형제는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냈어요. 평소처럼 한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봉구는 잠들지 않고 동생을 바라봤답니다. 봉수야, 자니? 아니야, 형아. 잠이 안 와. 형이 없어도 아버지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라. 형아, 언제 돌아와? 봉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린 마음에도 이별의 아픔을 감지하고 있었거든요. 곧 돌아올 거야. 이 전쟁 금방 끝날 거라고 하잖아. 그때까지만 참아라. 봉구도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로 금방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형아, 나도 같이 갈래. 안 돼. 너는 어려서 더 위험해. 여기서 아버지랑 잘 있어라. 봉구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 손길이 유난히 따뜻했답니다. 봉수야, 형이 돌아오면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약속한다. 정말? 정말이야. 형이 언제 거짓말했니? 그리고 서울도 가자. 큰 집에서 살면서 너 공부도 시켜주고. 새벽이 되자 아버지가 봉구를 깨우셨어요. 밖에서는 다른 집 젊은이들이 모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가야 한다. 다른 아이들이랑 같이 가자. 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첫째 아들을 떠나보내는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마을 입구에는 열댓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간단한 짐을 메고 있었고 부모님들과 눈물로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답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들의 옷깃을 붙잡고 울고 계셨어요. 봉수는 형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어요. 형아, 나도 같이 갈래. 형이랑 떨어지기 싫어. 안 돼, 봉수야. 너는 여기서 아버지 도와드려야 해. 봉구가 동생을 꼭 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동생의 몸이 느껴졌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작은 것을 꺼내 동생에게 주었어요. 어머니의 유품인 옥반지였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봉구에게 주신 유일한 유품이었어요. 이거 잘 간직해라. 형이 돌아올 때까지. 형아, 이거 소중한 거잖아. 그러니까 너한테 맡기는 거야. 형이 돌아오면 다시 달라고 할 테니까. 이건 엄마가 우리에게 마지막 남기신 거야. 우리 둘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야. 알겠지. 봉수는 반지를 꼭 쥐었어요. 작지만 무겁게 느껴졌답니다. 마을을 떠나는 일행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장님이 앞장서고 젊은이들이 줄을 이어 따라갔어요. 눈이 내리는 새벽길은 미끄럽고 위험했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을 피해 떠나는 길이었답니다. 봉구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답니다. 하얀 눈 속에서 작아져가는 동생과 아버지의 모습을 눈에 담으려고 했어요. 봉수도 형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따라갔어요. 형아, 꼭 돌아와. 응, 기다려. 꼭 기다려. 그게 두 형제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답니다. 봉구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마침내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봉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형이 떠난 방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아버지가 다가와서 아들의 어깨를 감싸셨어요. 들어가자, 봉수야. 형은 꼭 돌아올 거야.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도 확신에 차 있지는 않았어요.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때까지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셨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후 봉수는 형의 자리를 바라봤어요. 아직 형의 체온이 남아있는 이불, 형이 쓰던 책들, 형이 만들어준 나무 장난감들.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지만 정작 형은 없었어요. 형아가 언제 돌아올까, 아버지? 곧 돌아올 거야. 전쟁이 끝나면 바로 돌아올 거야. 아버지는 아들을 위로하셨지만 당신도 불안하셨어요. 아들 하나를 전쟁터로 보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날 밤부터 봉수는 매일 밤 형을 위해 기도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형이 해주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형을 지켜달라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형 꼭 무사히 지켜주세요. 그리고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손에 쥔 어머니의 옥반지가 따뜻했어요. 형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다짐이 그 작은 반지에 모두 담겨 있었답니다. 봉수는 형을 기다리며 어머니의 옥반지를 줄로 이어 목에 걸었어요. 형아의 체온을 항상 느끼고 싶어서요. 며칠 후 마을에는 더 무서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인민군이 정말로 남하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급히 피난 준비를 했지만 갈 곳이 마땅치 않았답니다. 우리도 떠나야 하나? 아니야, 봉구가 돌아왔을 때 우리가 없으면 어떡해? 아버지와 봉수는 마을에 남기로 했어요. 형이 돌아왔을 때 찾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하지만
그 선택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올지는 그때 몰랐답니다. 전쟁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계속됐어요. 봉구가 떠난 지 6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답니다. 봉수는 매일 마을 입구에 나가서 형을 기다렸어요. 혹시라도 형이 돌아올까 봐서 말이에요. 봉수야, 들어와. 형은 안전한 곳에 있을 거야. 아버지는 위로하셨지만 사실 당신도 걱정이 태산 같으셨을 거예요. 그 시절엔 연락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편지도 끊겼고 전화도 없었어요. 그저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답니다. 봉수는 형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학교가 문을 닫아도 혼자서라도 책을 읽었답니다. 형이 돌아왔을 때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우리 봉수 형아 없어도 공부 많이 했구나. 라는 형의 칭찬을 듣고 싶었어요. 마을에는 점점 무서운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인민군이 젊은이들을 끌고 갔다는 소식, 폭격으로 마을이 파괴됐다는 소식. 그럴 때마다 봉수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 형은 괜찮겠지, 아버지. 그럼 우리 봉구는 똑똑하니까 잘 피해 다닐 거야.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으로 떨고 계셨어요. 전쟁 중에는 아무리 똑똑해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봉구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포기하기 시작했답니다. 이제 그만 체념하는 게 낫겠다. 전쟁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나이 먹은 애가 혼자서 어떻게 살겠어? 하지만 봉수는 끝까지 믿었어요. 형은 꼭 돌아올 거라고 어머니의 옥반지를 만지며 매일 밤 기도했답니다. 형아, 어디 있어도 건강해야 해. 나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한편 봉구는 부산까지 내려가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다른 피난민들과 함께 임시 막사에서 지내며 고생했답니다.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어려웠고 추위에 떨며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어요. 집에 편지라도 보내고 싶은데 우편이 안 된다고 하네. 봉구도 매일 집 생각을 했어요. 특히 어린 동생 봉수가 걱정됐거든요.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공부는 하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피난민 수용소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도 모두 비슷한 처지였어요.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 집을 잃은 사람들, 모두가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꿈꾸고 있었답니다. 우리 언제 집에 갈 수 있을까요? 곧 전쟁이 끝날 거라고 하던데. 하지만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어요. 1951년, 1952년, 1953년. 시간은 계속 흘러갔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보이지 않았어요. 전쟁이 끝난 후 봉구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3년 동안 꿈꿔온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휴전선이 그어져 있었답니다. 봉구가 있던 곳은 남쪽, 가족이 있는 고향은 북쪽 가까운 곳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길이 막혀 있어요. 관청 직원의 말에 봉구는 절망했어요. 3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돌아갈 수 없다니. 그럼 언제쯤 갈 수 있나요? 글쎄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봉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동생과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그럴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거든요. 깊은 밤 이장님이 찾아와
내일부터는 남쪽에 오고 가고 못한다니 아이를 데리고 오늘 밤에 남쪽으로 내려가요라고 급히 말해주고 가셨어요. 아버니는 동생 봉수를 데리고 보따리 짐 하나를 챙겨 무조건 그 어두운 밤길을 헤치며 남쪽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남쪽으로 아버지와 동생 봉수가 내려온 걸 모르는 봉구는 다짐했지요. 어떻게 하든 무슨 방법을 찾던 나는 아버지랑 봉수를 만나러 갈 거야라며 혼자 스스로 다짐했어요. 그 다짐이 봉구를 일으켜 세웠답니다. 그렇게 두 형제는 서로를 그리워하며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답니다. 봉수는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봉구는 도시에서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꾸려갔어요. 봉수는 성장해서 마을의 다른 총각들처럼 장가를 들었어요. 순자라는 착한 여인과 결혼했지만 신혼 첫날 밤에도 형 이야기를 했답니다. 순자야, 내게는 형이 있어. 언젠가 돌아올 거야. 순자는 처음에는 이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형 집착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어요. 봉구도 부산에서 만난 여인과 결혼했어요. 전쟁 고아였던 영희와 함께 가정을 꾸렸지만 그도 신혼 첫날 밤 아내에게 동생 이야기를 했답니다. 영희야, 나에게는 동생이 있어. 꼭 찾을 거야. 두 형제 모두 새로운 가정을 꾸렸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년년세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두 형제의 그리움은 줄어들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간절해졌어요. 혹시 상대방이 자신을 잊어버렸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꼭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답니다. 세월이 흘러 1960년대가 되었어요. 어느 날 봉구는 시장통에서 우연히 옆집 사시던 아저씨를 만났어요. 기적 같았어요. 아버지랑 동생 봉수가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말해 주었답니다. 심장이 뛰고 가슴이 터질 듯 기뻐서요. 이제 내가 아버지랑 동생을 만날 수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봉수 또한 장가를 들어 아이들도 생겼지만 여전히 형을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아내 순자 씨는 착한 분이셨지만 남편이 형 이야기만 하면 속상해 하셨어요. 여보, 이제 그만 잊어요. 아이도 있는데 계속 그러면 어떡해요? 순자야, 나는 형을 포기할 수 없어. 형이 돌아오겠다고 약속했거든. 벌써 15년이 지났잖아요.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하지만 봉수는 순자의 말을 들을 수 없었어요. 형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컸거든요. 틈만 나면 형을 찾아다녔어요. 전쟁 때 헤어진 가족을 찾아주는 기관에도 가보고 신문에 찾는 광고도 냈답니다. 이봉구님을 찾습니다. 1936년생, 키 약 170cm, 1951년 전쟁 때 헤어진 형입니다. 동생 봉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하지만 소식은 없었어요. 광고비만 나갈 뿐이었답니다. 그래도 봉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라디오 방송국에도 편지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쟁 때 형과 헤어진 김봉수라고 합니다. 혹시 방송을 통해 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한편 봉구도 동생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서울에 정착한 후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동생 봉수를 찾기에 여념이 없었답니다. 제 동생 봉구는 1939년생이고 키가 작고 눈이 크고 하지만 전쟁 후 많은 사람들이 이주했고
사진 한 장 없이 말로 설명해서 사람을 찾기란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봉구도 결혼을 했지만 아내에게는 고향 형제 이야기를 자주 했답니다. 당신 동생 찾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가정도 돌봐요. 미안해, 영희야. 하지만 내게는 봉수가 전부야. 내가 찾으러 가야 해. 남으로 내려왔다는데 아버지도 나를 찾고 계실 거야. 봉구의 아내 영희도 처음에는 이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집착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어요. 특히 아이들이 생긴 후에는 더욱 그랬답니다. 두 형제는 모르는 사이에 서로 가까운 곳에서 살기도 했어요. 1970년대에 봉구가 서울에서 건설 일을 할 때 봉수가 시장에 농산물을 팔러 서울에 온 적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은 만나지 못했답니다. 어쩌면 같은 지하철을 탔을 수도 있고 같은 시장을 돌아다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았답니다. 1980년대에는 KBS 라디오에서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이 소식을 들은 봉수는 곧장 신청했답니다. 제 형 이봉구를 찾습니다. 1936년생이고 키가 크고 눈이 크고 1951년 1월에 전쟁을 피해 마을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방송에 나가는데 몇 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전국에서 이산 가족을 찾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봉구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서울에서 그 방송을 듣고 곧장 신청했어요. 동생 이봉수를 찾습니다. 1939년생이고 경상북도 출신입니다. 1951년에 헤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두 형제의 신청서는 같은 방송국에 있었지만 담당자가 달라서 연결되지 못했어요. 그 시절에는 컴퓨터도 없었고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했거든요. 1983년 드디어 봉수가 방송에 출연할 기회가 왔어요. KBS 특별 생방송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였어요. 봉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방송국에 갔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봉수입니다. 1951년 전쟁 때 헤어진 형 이봉구 형님을 찾고 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전화가 몇 통 왔어요. 하지만 모두 다른 사람들이었답니다. 이봉구라는 이름이 흔했거든요. 혹시 동생 이름이 봉수인가요? 아니요, 우리 동생은 봉철이에요. 그럴 때마다 봉수의 마음은 무너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답니다. 봉구도 1985년에 방송에 출연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봉수가 방송을 보지 못했답니다. 농사일로 바빴거든요. 저는 이봉구입니다. 동생 이봉수를 찾고 있습니다. 1951년에 헤어졌습니다. 방송 후에 연락이 몇 개 왔지만 역시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두 형제는 같은 방송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서로를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답니다.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던 걸까요? 1990년대가 되면서 상황은 조금씩 나아졌어요. 이산 가족 찾기 전담 기구가 생겼고 컴퓨터로 자료를 관리하기 시작했거든요. 두 형제는 다시 한번 신청서를 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만나지 못했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두 형제 모두 나이가 들었어요. 60대, 70대.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고 가족들은 하나둘 포기하라고 했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너무 오래됐잖아요.
봉수의 아들 민호도 어릴 때는 아버지를 도와 형을 찾았지만 성인이 되면서는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봉구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이제 우리 가족에 집중하세요. 하지만 두 형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마지막까지 서로를 찾고 있었어요. 2019년 봉수 할아버지는 이미 80이 넘은 나이였어요.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셨답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병원을 자주 드나들어야 했고 기력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형을 포기하지 않으셨답니다. 아버지, 이제 몸도 안 좋으신데 그만하세요. 아들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봉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민호야. 내가 죽기 전에 꼭 형을 만나야 해. 그래야 마음이 편해져. 그때 민호가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어요. 민호는 컴퓨터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었거든요. 아버지,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찾아볼까요? 그게 뭔가? 컴퓨터로 전국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어요. 검색이라고 해서 이름만 치면 관련된 모든 정보가 나와요. 봉수 할아버지는 신기하다는 듯이 컴퓨터를 바라봤어요. 까만 화면에 글자들이 떠다니는 게 신기했답니다. 민호는 할아버지와 함께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이봉구, 1936년생, 김봉수의 형 등의 키워드로 검색해 봤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봉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았지만 할아버지가 찾는 그 형은 아니었거든요. 역시 안 되는구나. 봉수 할아버지가 실망하실 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키워드로 계속 검색해 봤답니다. 이산가족, 전쟁 헤어진 형제, 1951년 피난 등등.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민호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화면에는 한 신문 기사가 떠 있었답니다. 이산 가족 재회 돕는 봉사자 이봉구 씨라는 제목이었어요. 이분이 할아버지 형님일까요? 기사를 읽어보니 서울에서 이산 가족 찾기 봉사를 하시는 이봉구 할아버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분도 전쟁 때 동생과 헤어졌다고 나와 있었답니다. 이분이 70년 동안 이산 가족들을 도와주고 계신데요. 본인도 동생을 찾고 있다면서요. 봉수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어요. 70년 만에 찾은 단서였거든요. 정말 우리 형일까? 할아버지, 이분 나이도 맞고 이름도 같아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 경상북도 출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기사에는 이봉구 할아버지의 사진도 실려 있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봉수 할아버지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눈이 비슷한 것 같아. 기사에는 연락처도 나와 있었어요. 이산 가족 찾기 봉사단체의 전화번호였답니다. 민호가 손을 떨며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이산 가족 찾기 봉사단체인가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혹시 이봉구 할아버지 계신가요? 신문에서 봤는데요. 아, 이봉구 선생님 말씀이시군요. 지금 병원에 계세요. 민호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혹시 그분 동생 이름이 봉수인가요? 1951년에 헤어진.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는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이봉구 선생님이 평생 찾고 계신 동생 이름이 봉수예요.
민호는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찾았다. 할아버지, 찾았어요. 봉수 할아버지가 전화기를 받으셨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기도 어려웠답니다. 여보세요. 저는 이봉수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이봉구 선생님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 후 전화 너머로 늙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형이야? 그 한마디에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봉수야? 정말 너냐? 형아야. 나야, 봉수야. 두 형제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변했어요. 70년 만에 통하였답니다. 전화기 너머로 서로의 흐느낌이 들렸어요. 봉수야, 형이 너무 늦었지? 70년 동안 어디 있었어? 형아, 나는 계속 거기 있었어. 형이 돌아올까봐 고향을 못 떠났어. 미안하다, 봉수야. 형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기쁨도 잠깐, 봉구 할아버지는 이미 많이 아프셨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셨고 시간이 얼마 없다고 했답니다. 봉수야, 형이 많이 아파. 시간이 얼마 없을 것 같다. 형아, 내가 지금 갈게. 꼭 기다려. 7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응, 기다릴게. 꼭 기다릴게. 전화를 끊은 후 봉수 할아버지는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형을 찾았다는 기쁨 하지만 형이 아프다는 슬픔. 민호야, 우리 당장 서울로 가자. 네, 할아버지. 지금 차 준비할게요. 그날 밤 두 형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잠들지 못한 채 기다렸어요. 봉수 할아버지는 70년간 품었던 그리움이 마침내 현실이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고, 봉구 할아버지는 마지막 소원이 이뤄진다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답니다. 서울의 병원에서 봉구 할아버지는 간병인에게 말했어요. 내일 우리 동생이 와요. 70년 만에 만나요. 정말요?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오래 헤어져 계셨다가, 네, 전쟁 때 헤어졌어요. 그때 동생이 12살이었는데 이제 80이 넘었네요. 봉구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작고 귀여웠던 동생, 형만 따라다니던 그 아이가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어 있을 거라는 사실이 신기했답니다. 한편 고향에서 봉수 할아버지는 짐을 싸고 있었어요. 가져갈 게 많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만큼은 꼭 챙겼답니다. 70년 동안 간직해온 어머니의 옷반지였어요. 형아, 이거 돌려줘야지. 반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 작은 반지에는 70년의 세월과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봉수 할아버지와 민호는 서울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맡겼어요. 평소 같으면 기나긴 여행이었겠지만 그날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많이 떨리시죠? 응, 떨려. 70년 만에 만나는데 어떻게 안 떨리겠니? 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봉수 할아버지는 생각했어요. 형은 어떻게 변했을까? 나를 알아볼까? 서울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이 가까워질수록 할아버지의 가슴은 더욱 빨리 뛰었답니다. 할아버지, 이제 다 왔어요. 병원 앞에서 내린 봉수 할아버지는
한동안 건물을 바라봤어요. 저 안에 형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접수처에서 봉구 할아버지의 병실 번호를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봉수 할아버지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답니다. 305호. 여기네요. 문 앞에 서서 봉수 할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 형이 맞을까? 7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하지? 민호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봉수 할아버지는 그 목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었답니다. 분명 형의 목소리였어요. 봉수 할아버지와 민호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어요. 하얀 병실 안에는 침대가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위에 한 노인이 누워 계셨답니다. 바로 봉구 할아버지였어요. 봉수 할아버지는 문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셨어요. 침대에 누운 형의 모습을 보자 마음이 복잡해졌거든요. 70년이라는 세월이 형을 많이 늙게 만들었고 병으로 야윈 모습이 안쓰러웠답니다. 봉구 할아버지도 문 쪽을 바라보며 동생을 확인했어요. 작고 왜소했던 동생이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어린 시절 그대로였거든요. 형아, 봉수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 70년간의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었답니다. 봉수야, 정말 너구나. 봉구 할아버지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답니다. 많이 늙었네, 형아. 너도 많이 늙었어. 그제야 봉수 할아버지가 침대 가까이 다가갔어요. 민호가 할아버지를 부축해 드렸답니다. 두 형제는 70년 만에 손을 잡았어요. 주름투성이가 된 손이었지만 어린 시절의 따뜻함이 그대로 전해졌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흘러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형아, 왜 이렇게 늦게 찾았어요? 나 혼자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봉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어요. 미안하다, 봉수야. 형이 정말 많이 찾았어.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봉구 할아버지는 동생에게 70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부산으로 피난 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동생을 그리워했는지, 어떻게 찾아다녔는지. 처음에는 금방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어. 전쟁이 끝나면 바로 고향으로 가려고 했거든. 그런데 휴전선이 생기고 길이 막히고 나도 형이 돌아올까봐 고향을 떠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서울로, 부산으로 떠났는데 나만 그 자리에서 기다렸어요. 두 형제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어요. 7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었거든요. 형은 결혼했어요? 응, 했어. 영이라는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도 꾸렸고 아들도 둘 있어. 그런데 평생 너 이야기만 했어. 아내가 질투할 정도로. 봉구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결혼했어요. 순자라는 착한 여자와 아들도 하나 있고. 그런데 형 찾는다고 가족들한테 미안했어요. 봉수 할아버지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두 형제는 서로의 가족 사진도 보여줬답니다. 봉구 할아버지는 지갑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어요. 이게 내 아들들이야. 큰아들은 회사원이고 작은아들은 선생님이야. 잘생겼네, 형아 닮아서. 봉수 할아버지도 민호를 소개했어요.
내 아들 민호야. 이 녀석이 형을 찾는 걸 도와줬어. 민호가 정중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평생 큰아버지를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만 하셔서 저도 많이 궁금했어요. 봉구 할아버지는 민호를 반갑게 맞았어요. 고마워, 민호야. 내가 없었으면 우리가 만나지 못했을 텐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시간은 빨리 지나갔어요. 하지만 봉구 할아버지의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하다가도 숨이 차서 중간중간 쉬어야 했거든요. 형아, 많이 아파요? 괜찮아. 너를 만났으니까 이제 괜찮아. 하지만 봉수 할아버지는 형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며칠밖에 시간이 없다고 했다는 말이 마음을 무겁게 했답니다. 형아, 우리 고향에 가고 싶어요. 어릴 때 살던 그 집에. 봉수 할아버지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봉수야, 형이 너무 아파서 못 갈 것 같다. 그럼 여기서라도 좋으니까 형이랑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날부터 봉수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형과 함께 지냈어요. 민호가 근처 여관방을 잡아줬지만 할아버지는 형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두 형제는 며칠 동안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7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이야기를 쏟아내듯이 말이에요. 어린 시절 추억부터 시작해서 헤어진 후의 삶, 가족 이야기, 그리고 서로를 그리워했던 마음까지 이야기는 끝이 없었답니다. 형아, 기억나요? 우리가 개울가에서 물고기 잡던 거? 그럼 기억하지. 너는 맨날 물에 빠져서 내가 건져냈지. 겨울에 썰매 타던 것도 기억나요? 그래, 내가 앞에서 끌어주면 너는 뒤에 타고. 그때가 참 행복했어. 두 형제는 웃으며 추억을 나눴어요. 7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어린 시절 기억은 생생했답니다. 하지만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어요. 봉구 할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답니다. 며칠 후 봉구 할아버지의 상태가 더 악화됐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답니다. 봉구 형님이 동생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봉수야, 형이 마지막으로 너랑 그때 먹던 된장국 먹고 싶다. 형아, 지금 몸이 이런데 어떡해. 괜찮아. 형이 평생 꿈꿔온 거야. 너랑 마지막 밥상 받기. 봉구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70년 동안 꿈꿔온 일이었거든요. 병원에서는 특별히 허락해 주셨어요. 환자의 마지막 소원이라면서 말이에요. 봉수 할아버지가 직접 된장찌개를 끓여서 병실로 가져오기로 했답니다. 형아, 어릴 형이 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해줄게. 봉수 할아버지는 병원 근처 마트에서 재료를 사왔어요. 된장, 두부, 파, 그리고 쌀. 소박한 재료들이었지만 70년간의 그리움이 담긴 특별한 재료들이었답니다. 병원 급식실을 빌려서 정성스럽게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어릴 때 형이 해주던 그 맛을 기억하며 정성을 다했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민호가 옆에서 도왔지만 봉수 할아버지는 직접 하고 싶어 했어요. 형에게 해주는 마지막 밥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고마워, 민호야. 하지만 이건 내가 직접 해야 해. 된장찌개가 끓는 동안 봉수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을 생각했어요. 형이 자신을 위해 끓여주던 그 된장찌개의 맛. 짰지만
따뜻했던 그 맛을 기억하며 간을 맞췄답니다. 밥도 정성스럽게 지었어요. 윤기나는 하얀 쌀밥이 완성되자 봉수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형아, 우리 정말 이렇게 같이 된장국에 밥 먹는구나. 간이 침대 위에 작은 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김치, 그리고 흰쌀밥. 소박했지만 70년 만에 함께하는 된장국 밥상이었답니다. 병실에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졌어요. 봉구 할아버지는 숟가락을 들기도 힘드셨지만 동생이 끓인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드셨어요. 맛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끓여주던 맛이야. 형도 나한테 된장찌개 많이 끓여줬잖아요. 두 형제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7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답니다. 봉수야, 형이 너한테 줄 게 있어. 봉구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작은 것을 꺼내셨어요. 그것은 어머니의 옥반지였답니다. 70년 전에 동생에게 맡겼던 바로 그 반지였어요. 형아,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요? 응. 너한테 돌려주려고 평생 간직했어. 봉수 할아버지도 주머니에서 똑같은 반지를 꺼내셨어요. 나도 형이 준 걸 평생 가지고 있었어요. 두 개의 옥반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70년 동안 형이 간직한 것, 하나는 70년 동안 동생이 간직한 것.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반지는 드디어 함께 있게 됐답니다. 두 형제는 서로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반지는 70년 만에 다시 형제를 이어주었답니다. 봉수야, 이제 형이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다. 형아, 아직 가면 안 돼요. 우리 더 많은 시간이 있어야 해요. 아니야. 형은 이제 충분해. 너를 다시 볼 수 있어서, 마지막 밥상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봉구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70년간의 한이 풀린 것 같았답니다. 형아, 나도 행복해요. 형을 만날 수 있어서, 함께 밥 먹을 수 있어서. 그날 밤 봉구 할아버지는 동생의 손을 잡고 평온하게 잠들었어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편안한 얼굴이었답니다. 형아, 좋은 꿈 꿔요. 봉수 할아버지가 형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새벽녘 봉구 할아버지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어요. 마치 모든 걱정을 내려놓은 것처럼 편안한 얼굴이셨답니다. 동생을 만났으니 이제 더 이상 아쉬울 게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봉수 할아버지는 형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앉아 계셨어요. 형아, 이제 진짜 안녕이야? 70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빨리 보내야 해? 하지만 슬픔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봉수 할아버지의 마음에는 따뜻한 감사함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고마워, 형아. 마지막에 만날 수 있어서, 함께 밥 먹을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워. 민호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아버지, 큰아버지께서 편안히 가셨어요. 응, 형이 웃으면서 갔어. 이제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고 몇 일 후 봉구 할아버지의 장례식이 치러졌어요. 봉수 할아버지와 민호도 참석했고 봉구 할아버지의 가족들과도 인사를 나눴답니다. 아버지가 평생 동생 이야기만 하셨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네요.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형님 덕분에 마지막에 소원을 이루셨어요. 두 가족은 서로를 위로하며 새로운 인연을 맺었답니다. 몇 달 후 봉수 할아버지도 형을 따라
세상을 떠나셨어요.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이거였답니다. 형아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번엔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거야. 봉수 할아버지도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으셨어요. 손에는 어머니의 옥반지가 끼워져 있었답니다.